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성하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원의 간섭과 고려 후기의 사회 변화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전에는 누구를 그렇게 열심히 무찔렀어요? 거란족 무찔렀죠, 그죠? 자, 거란족 무찌른 그 당시에는 이제 호족들, 그래서 이제 문벌로 바뀌어가는 그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여진족 쳐들어오죠. 이때는 문벌 귀족이 집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제 결국 나중에는 문벌귀족 중에 누가 이자겸이 이제 여진족과 뭐를 하게 되었더라. 그렇죠.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금이랑 또 친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누가 성장해요? 중국에서 바로 이 몽골족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몽골족과 초반에는 어떤 관계였는지 우리 몽골과의 전쟁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과의 전쟁 배경 첫 번째, 고려의 무리한 조공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사실 처음에 우리가 몽골족이랑 친하게 지내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아예 왜 모르던 애들이죠. 그런데 몽골과의 그 국경에 거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란족을 같이 물리치는 과정에서 몽골과 처음 접하게 됩니다. 자, 처음 접한 건데 뭐 얘네가 뭐 갑자기 우리한테 그 이후에 무리하게 조공을 해달라라고 한 거죠. 우리 들어줄 필요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우리가 거부를 해. 그리고 또 이런 거를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신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구실로 몽골이 쳐들어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박서가 항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최씨 정권은 이제 열심히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우리가 몽골에 저항하기 위해서 수도를 천도합니다. 강화도로 가죠. 왜 강화도일까요? 그렇습니다. 강화도는요. 바다에 있는 섬이잖아요. 그죠? 자, 몽골은 기병은 뛰어나지만 해전은 잘 못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때 전쟁에서는 이제 왕을 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 이사를 갔더라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몽골 또 쳐들어옵니다. 이때 바로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처인 부공민들과 함께 열심히 전투를 벌였지요. 승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막아내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쳐들어옵니다. 계속적으로 쳐들어와 정말 끝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일을 벌이게 된다? 그렇지요. 왕실이 바로 이 몽골족과 이제 그런 합의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개경으로 수도가 돌아가게 되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의 전쟁에 지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시점은 사실 최씨 정권 같은 무신 정권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왕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 정권도 무너뜨리고 차라리 이제 몽골과 강화를 맺어서라도 뭐 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 자신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 게 낫겠죠. 그래서 무신 정권은 끝까지 몽골과 저항을 했지만 왕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무신은 그렇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신의 그런 군사적 기반이었던 삼별초가 끝까지 항쟁을 하죠. 강화도에서 진도로 그리고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항쟁을 하게 되었고요. 이들은 결국 고려와 몽골 연합군,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당하며 이렇게 몽골과의 전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상 이 몽골과의 전쟁 뭐 순서를 막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은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몽골에서 더 중요한 건 사실 그 이후 원 간섭기거든요. 그래서 꼭 순서를 꼭 외워야 된다. 너무 강박관념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도가 나온다면 이 지도에서 뭐 개경환도나 강화도 천도 뭐 이런 단어들 이런 게 나온다면요. 여러분들이 아 몽골이구나 요 정도로만 연결하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엔 사실 표시가 되어져 있진 않지만 이 당시에 이제 우리 문화재가 이제 소실이 되는데요. 여기 경주에서는 우리 황룡사 9층 목탑 불타고 대구의 부인사에 이제 초조대장경이 불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표시가 지도에 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골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영토를 상실하고 문화재가 소실됐다라는 거, 특히나 원나라 내정 간섭이 심화되죠. 요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수도를 개경으로 돌아가게 됐고 이때 최씨 정권이 완전 무너지고 무신 정권 붕괴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정 간섭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토를 방금 상실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완벽하게 이 고려를 다 직접 지배를 한 건 아니었고 일부 지역만 몽골이 직접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 지역이 바로 동령부. 동령부는 이제 서경에 있습니다.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동쪽이죠. 그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서경, 바로 이제 평양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충렬왕 때 돌려줬고 탐라 총관부 제주도에 설치합니다. 탐라도잖아요. 왜 여기다가 이런 총관부를 만들었냐면 제주도에 여기에다가 뭐 하기에 딱 좋아. 말 키우기 너무 좋았던 거죠. 기마병을 좋아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말농장.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가면 말고기 먹는 거예요. 말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충렬할 때 반환을 했는데 마지막에 공민왕 때 수복된 게 뭐냐? 그게 바로 쌍성 총관부가 되겠습니다. 쌍성 총관부 위치가 대략 요 정도 되거든요. 요게 지도에 표시되면서 다음과 같은 영토를 수복한왕의 업적은 이런 거 잘 물어봅니다. 따라서 공민왕이 수복했던 쌍성 총관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복은 우리가 싸워서 다시 받아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토는 상실됐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 내정 간섭 볼게요. 어떤 내정 간섭이 있었는가? 우선은 관리를 파견하는데 다루가치라는 감찰관을 파견을 합니다. 여기서 무슨 치 있죠. 요게 바로 몽골식의 단어예요. 그래서 무슨 직업 같은 것을 얘기하는 이런 관직 같은 걸 얘기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뭐 벼슬아치, 뭐 장사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이런 몽골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정동행성, 이게 좀 웃기죠? 정동행성은 말 그대로 정동쪽으로 가겠다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정동 쪽에 누가 있는가? 일본이 있겠죠. 즉 일본으로 가려고 만들었는데 아이고 자꾸 태풍이 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일본을 이제 정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그게 고려에만 남아서 이 고려를 이제 간접으로 지배하는 간접 기구가 되어버린 정동행성이라는 기구가 있고요. 이거 나중에 공민왕 때 이제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왕실칭호가 격이 떨어졌어요. 원래 우리는 조종을 썼는데 이때는 왕을 써. 그리고 왕의 이름 앞에 항상 뭐를 붙여요? 충자를 붙이게 됐던 거죠. 우리가 충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선, 충묵, 충해, 충렬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름도 왕, 이거 딱 낮춰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스스로를 짐이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고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도 낮추는 거고요. 신하가 왕을 부를 때도 과거에는 폐하라고 했지만 이젠 전하라고 하고 왕위를 계승하는 왕자, 우리가 태자나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제는 세자라고 불러야 하는 거죠. 이렇게 격이 떨어졌어. 왜? 이거는 우리 몽골이 쓰는 거니까 너네 고려는 우리보다 낮으니까 원나라가 쓰는 건 쓸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다 낮춰버렸던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관제도 다 격하가 되었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서, 문화성, 상서성 너희가 이런 성들 가질 수 없어. 너희들 우리보다 격이 낮아야 돼. 그래서 첨의부라고 이름을 바꾸고 중추원도 밀직사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관제도 격화되고 격이 다 떨어졌구나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많은 수탈들도 이루어지게 되었었죠. 그래서 일본 원정을 위해 아까 정동행성도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물자, 군인도 징발했었고요. 곡물 그리고 공녀도 요구를 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곡물 중에서 특히나 유행했던 건 사실 매였습니다. 당시 매가 그 매 있죠, 새매. 그 매가 이제 이 원에서는 엄청 그냥 고위층의 그런 애완동물이었기 때문에 응방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이런 매를 가져가기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공녀, 여자들도 자꾸 데려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결혼하는 그런 좋은 풍습이 생겼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았었거든요. 자, 그럼 영향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당연히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자주성 훼손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다 보니 몽골풍, 고려양 이런 것들이 각 나라에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몽골풍으로 이런 변발, 그다음 이렇게 연지곤지 하는 거 있죠? 족두리 이런 것도 다 몽골 풍습이고요. 이러한 장도라던가 그다음에 몽골식의 이런 복장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반대로 몽골의 우리 고려의 풍습이 유행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쌈입니다. 쌈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기도 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주로 뭘 물어보냐면 아까 그 지도 같은 거 물어보면서 혹은 뭐 이런 공여 관련된 내용들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은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기에
이 시기에 누가 그렇게 잘 나갔느냐? 바로 이제 원나라와 친한 애들이 잘 나갔겠죠?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권문세족이 되겠습니다. 자, 권문세족은 이제 문벌귀족, 무신 정권기에 성장한 가문에다가 특히나 원나라의 관계로 새롭게 성장한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됐는데 이들을 통틀어 권문세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원나라 좋아하겠죠? 네, 친원적 성격 가지고 있고요. 불법으로 토지를 가져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역시 돈이 중요하죠? 이때 돈은 뭐예요? 토지입니다. 토지 가져가는 거예요. 자, 백성들도 노비로 만들고 돈 빌려준 다음에 못 갚으면 내 노비 되는 거죠. 이렇게 경제력을 확보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러한 공문세족 때문에 나라 뭐 운영 잘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도 또 왕권을 강화하겠다고 등장하는 왕이 등장하겠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 공민왕입니다. 시험에 너무너무나 잘 나오는 왕입니다. 자, 권문세족이 이렇게 권력을 독점하고 나라가 완전 썩어가고 있을 때 이때 다행히 공민왕이 개혁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원나라도 슬쩍 망해가는 추세였거든요. 원나라 내에서 이제 한족 부흥군 같은 것들도 일어나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명나라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서 원나라는 지는 애, 명나라 뜨는 애 되어가는 요 시점.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좀 사그라들었던 요 시점에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했던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반원 정책입니다. 반원, 원에 반대한다. 원을 이제 싫어하는 정책을 하는 거죠. 자, 원나라 좋아하는 애들 저리가 기철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기씨 가문, 왜 기씨 가문이 이렇게 권문세족이 될 수 있었냐면 당시 공녀로 갔던 이제 공녀로 갔던 소녀가 황후에 등극하는 그게 기왕후죠. 그 기왕후 세력을 등에 업고 이렇게 기씨 일당들이 너무나 득세했습니다. 숙청했고요.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합니다. 정동행성 중에서도 이문소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게 서로 연락망 같은 거거든요. 이런 거 폐지하고요. 그다음에 쌍성총관부 너무 중요하죠. 이거 보여주면서 공민왕 업적 물어보는 거 잘 나오고요. 혹은 이러한 시기에 있었던 일 해서 원간섭기 전체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쌍성총관부 공격해서 이 땅을 천령 이북의 땅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강원도 쪽 이쪽 관리하는 곳에 천령관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었거든요. 그 기관에 이제 북쪽에 있는 땅이다 해서 천령 이북의 땅이라 부르고요. 그다음에 관제 복구시켜야죠. 이제 나시나를 태자로 나의 아들은 태자. 그다음 나를 폐하로 불러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몽골풍 금지합니다. 꼴도 보기 싫다. 변발하지 말아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왕권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정방. 와우, 얘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최후 때 만들어진 거죠. 최후 때 만들어진 인사행정기구가 아직도 있어서 권문세족이 이거 장악하고 인사행정 막 휘두르니까 이런 거 없앴고요. 그다음에 신돈을 등용해서 이거 중요하죠. 전민변정동안 백성과 땅을 바르게 번화시킨다.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 억울하게 빼앗긴 토지 이런 것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이제 신분을 복구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권문세족 당연히 억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추종하는 세력 필요하죠. 신진 4대부들을 등용하게 됩니다. 이 신진 4대부들이 성장하면서 권문세족들을 비판하게 되고 이 신진 4대부들 중 일부가 결국에는 조선을 건국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되었더라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결국 공민왕이 개혁 정책을 하면서 권문세족의 개혁 정책을 하면서 권문세족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자기네가 이렇게 잘 장악하고 있었는데 공민왕이 그러니까 공민왕을 죽여야겠다. 결국 공민왕은 피살당합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결국 공민왕 개혁이 완벽하게 성공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도 대단한 이런 개혁들이 있었다라는 거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왕입니다. 고려의 왕 나오는 사람 뭐 몇 명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왕. 뭐 태종, 광종, 성종, 그다음 공민왕이에요. 중간에 있는 왕들은 사실 잘 나오지 않아. 보기 정도엔 나오겠지만 그중에서 항상 정말 단독으로 잘 나오는 사람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꼭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또 혼란했던 게 우리가 북쪽으로는 자꾸 홍건적들이 쳐들어오고 남쪽으로는 왜구가 침입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하기도 했고 또 결국 공민왕이 피살당하면서 그렇게 개혁이 아쉽게도 중단되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 다 새롭게 등장한 세력 누가 있을까? 자, 국민당이 개혁 정치하면서 누구를 등용해요? 신진 4대부를 등용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무신집권기 이후에 조금씩 등장했던 사람들인데 지방에 원래 있었던 애들이에요. 근데 고려는 조금 열린 사회였기 때문에 과거를 봐서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었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뭐를? 성리학을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관직에 나아갔던 거죠. 특히나 공민왕과 함께 성장을 하고 이들은 원나라는 싫어. 그리고 누가 좋아? 명나라가 좋아했던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권문세족의 이런 나쁜 점들을 다 비판하고 나서요. 자, 그러면 얘네만 성장했나요? No, 한 명의 신이 또 있습니다. 신흥 무인 세력 되겠죠. 이 신신 커플이 결국 조선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흥 무인 세력 같은 경우에는요. 자, 어느 시점에 성장을 해? 홍건적과 왜구를 무찌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영과 이성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영과 이성계 같은 사람들이 중심 세력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 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가 마련될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이들이 막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고려가 너무 망해가고 권문세족이 너무 횡포를 부리고 하니까 이들을 축출을 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좀 나라를 개혁해 보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부분들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의견 맞는 애들끼리 뭉쳐서 이제 안 맞는 애들 제끼고 나라가 드디어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지막 왕들 가기 전에 이제 국민왕담에 우왕이라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우왕이랑 최영이 요동을 정벌하러 가자라고 해요. 왜냐면 이 시기 원나라 망하고 명나라가 막 만들어졌는데 명나라가 갑자기 땅을 달래요. 어떤 땅을 달라고 하냐면 쌍성총관부를 달라고 하는 거야. 쌍성총관부 원나라가 빼앗아 갔다가 우리가 다시 되찾았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그 원나라가 가지고 있던 땅 이제 우리가 원 다음에 우리가 왕조니까 우리한테 빨리 내놓으라고. 근데 우리 주고 싶지 않죠. 원래 우리 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준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먼저 쟤네를 치러 가자. 이제 만들어진 나라니까 우리가 칠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성계를 보냈는데 이제 이성계가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사불가론을 내세우면서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서 돌아오게 되죠. 결국 사실 왕의 명령인데 왕의 명령을 지금 이제 듣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군법으로서 이제 뭐 거의 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애들 막 다 나랑 만만 애들 다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화도 해군하고 돌아와서 이들이 이제 최영도 죽이고요. 우왕도 폐위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왕을 등극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성계랑 급진파 사대부 대표적으로 정도전이겠죠. 이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이제 과전법 같은 이런 개혁 같은 걸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그럼 변했는가? 자, 우선은 위화도 해군 이후에 이렇게 이제 신진사대부가 좀 분열을 하기 시작해요. 급진파사대부와 온건파사대부로 나눠진 것인데요. 급진파사대부는 성을 바꿔서라도 고려는 왕씨 가문이잖아. 아니 이제 이씨 왕조 이런 식으로 역성혁명을 해야 된다. 아주 나라를 갈아엎어야 된다. 그리고 사전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땅들도 다 혁파해야 된다. 그런데 온건파는 야 그건 좀 아니잖아. 우리는 고려의 신화인데 고려는 유지하면서 해야지. 이렇게 약간 소심하게 갔던 거죠.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눠진 상황에서 급진파 사대부와 이성계가 힘을 합쳐서 결국 이렇게 나라를 건립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그 전에 먼저 과전법부터 실시를 해가지고 권문세족의 경제적인 기반을 혁파하고요. 이들이 경제력까지 갖춘 상황에서 군사력 이후 경제력 이렇게 갖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고려 왕조의 몰락과 조선의 건국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고려의 신하들이 만든 나라가 바로 조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순서 묻는 것도 원래 원체 워낙에 잘 나오고요. 생각외로 요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알고도 계시더라고요. 조선부터는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나마 좀 관심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새로운 세력, 신흥무인 세력과 친진사대부가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과정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정몽주 같은 온건파 사대부들이 제거가 당하기도 했더라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됐던 거와 관련된 지도가 되겠습니다. 북쪽으로 홍건적, 남쪽으로는 왜구가 쳐들어오던 시기였고요. 이때 이렇게 이성계라던가 최영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약을 하면서 성장을 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관련된 자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여주면서 원간섭기 물어보는 거예요. 원나라가 공멸을 징발하고 있죠. 그죠? 딸을 낳으면 비밀로 하고 소문날까 우려했대. 왜 자꾸 데려가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숨기거나 하면은 이웃을 잡아도 막 채찍을 해서 숨긴 딸을 찾았대. 어우, 슬픈 일이죠. 이러한 공묘 징발이 있었고요. 자, 공민왕의 개혁 정치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정동행 중 서성 이문소를 철폐하였다. 이런 내용 나와져 있고, 그다음에 기철, 그다음에 이제 노책이 반역을 도모하다 처단당했다라고 나와져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병마사 뭐 이런 사람 해가지고 쌍성 등지를 수복했다. 쌍성 총간부 수복 나와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민왕 개혁 정치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공민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누구를? 신돈을 등용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죠? 신돈은 원래 승려였습니다. 이 승려와 함께 뭐를 했다? 전민 변정도감을 만들어서 땅과 백성들을 이제 대대로 바르게 돌렸더라라는 것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승려인 그를 발탁하여 의심 없이 국정을 맡기려고 했다. 내용 나와져 있고요. 자, 아까 이성계가 사불가론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유동정벌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사불가론 나와져 있습니다. 자,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제 치는 건 안 된다. 여름철에는 군사를 동원해서 안 된다. 왜냐면 여름은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모내기를 하고, 물론 이때는 모내기를 많이 하지 않고, 이때는 뭐 이렇게 막 뭐를 솎아내는 걸 더 많이 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모에다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철이기도 하고요. 자, 셋째, 오늘의 군사들이 원정에 나가면 남쪽에서 외적이 쳐들어올 수 있고, 장마철이라서 우리는 주로 활로 싸우는데 활에 악효가 녹아서 이런 탱탱한 이런 게 잘 되지 않아요. 게다가 또 장마철이라 병에 잘 걸릴 수 있다. 이때는 이제 물로 이렇게 옮겨지는 질병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가라 그래가지고 너무나 슬픈 현실이었죠. 결국에는 그래서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립니다. 위화도는 압록강에 있는 섬이에요. 그 섬에서 군대를 돌려서 돌아오게 되면서 그렇게 이제 혁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 뭐 이성계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개념 확인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의 침입은 무신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더라라는 거. 그렇죠? 이때 드디어 무신 정권이 드디어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권문세족의 시대로 도래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원나라는 내정 간섭을 위해서 무엇을 파견하고 무엇을 설치했대요?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관리를 파견해요. 감찰과 누구? 다루가치를 파견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를 설치해요? 그 다음에 정동행성을 설치해요. 근데 사실 원래 정동행성은 내정 간섭을 위해서 설치한 건 아니고 일본에 이제 원정을 가려고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면서 내정 간섭 기구 되는 거죠. 자, 고려말 성장한 누가? 친원, 원나라 좋아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권문세족이겠죠. 그죠? 그래서 권문세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원나라 언어를 잘하는 역관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공민왕은 반원 정책의 일환으로 수복, 땅을 되찾았다는 거죠. 어떤 땅이에요? 쌍성 총간부 되겠습니다. 쌍성 총간부를 회복하는 멋진 공민왕. 자, 공민왕은 권문세족 막 적극 등용해? 말도 안 되죠. 권문세족 너무 싫어. 누구를 적극 등용해요? 신진 사대부가 되겠죠? 자, 위화도 해군으로 정권을 잡은 급진파 사대부와 이성계는 무엇을 실시해서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킨대요? 무슨 법? 바로 과전법이 되겠습니다. 권문세족의 땅을 몰수해서 새롭게 이제 관직에 따라 나누어주는 그러한 정책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결국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몽골 침입 이후에 결국 이제 공민왕 등장하고 이제 것까지 그래서 조선이 건국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공민왕의 업적이죠. 공민왕 업적과 함께 원간섭기의 일들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